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네, 그러면 오늘 대중문화와 젠더 두 번째 꼭지 젠더 돋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와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깔면서 손희정 선생님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맞아요. 하고 이 시점에서 꼭 다뤄봤으면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문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 여성들의 성형 대출과 여성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를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지 상품으로서 여성 문제와 여성 노동을 이제 김신영 여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성노동 혹은 성매매 문제를 이제 같이 이야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거기에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과 그다음에 노동 그리고 성형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검은 돈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정말 몰랐었던 지점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자이신 김주희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일단 박수를 한번. 와. 정말 이런 네.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저 참 놀라웠었는데 김주희 선생님 그 연구의 주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 부채, 뭐 성형 이런 거를 또 연구하게 됐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란 어떤 그 아까 선생님 잠깐 그 마이크 꺼져 있을 때 이야기하셨지만 젊은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일할 때 너 나랑 한번 같이 잘래? 이런 식의 제안들이 온다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 네, 이건 저희 딸이 해준 얘기인데 그 재수생애가 지금 고창집에서 알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밤에 편의점에 여자 혼자 젊은 애가 있으면은 술 취한 아저씨들이 너 나랑 한번 자줄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여서 제가 막 완전 소름 돋았고요. 성매매가 어떤 특별한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이 이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면서 성매매라는 것과 간격이 없다. 이거는 특수한 여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거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라는 걸 제가 소름 돋게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고만 이제 검색을 해도 사실은 뭐 고액 알바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건 100% 이제 성매매 업소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든 아니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이제 굉장히 가까이 놓여 있는 게 성매매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4년도부터 이제 가출한 친구들이 궁금했어요. 가출한 10대 소녀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고 이제 여성학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어떤 가족으로 벗어나야 살 수 있는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이제 만나보고 싶어서 몇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일종의 가출팸 지금으로 치자면 가출팸을 이루면서 한 명이 대표로 성매매를 이제 하는 상황이었어요. 역할 분담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가출팸은 가출 패밀리인 건가요? 네, 가출 패밀리. 그 가출 패밀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역할 분담처럼. 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노동 분업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런데 이래서 이 성매매를 하는 친구들이 그럼 어디서 근데 그 친구가 한 명이 전담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일종의 이 패밀리를 그 먹여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데 커플인 경우도 있고 패밀리가 꼭 이렇게 대규모 집단이 아니고 근데 이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티켓 다방에서 10대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어요. 거의 죄다 이제 성매매를 하는 곳이 다 티켓 다방이었는데 그때 이제 광주를 내려가면은 그 광주 그 극장 무슨 극장이죠? CGV 극장 그 오거리가
그 오봉 그 뭐지 커피 그 보자기를 앞에다가 올려놓은 그 커피를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거의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그 베트남의 오토바이 인파만큼이나 많은 이 젊은 아주 어린 여자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는 뭘까? 왜 그 당시가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됐을 때예요.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이제 뭐 김강자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미아리 같은 데서는 다 이제 10대를 성을 사는 것은 이 정말 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어떤 담론들이 확산되던 시절인데 왜 이들은 다 지금 티켓다방에 있는가? 라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일단 놀라서 성매매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 연구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게 성보호가 강화되니까 이들이 이 보호에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게 이제 거의 지방이었고요. 광주만 해도 대도시였고 이제 무슨 뭐 참외 농사 짓는 하우스밭 근처에 이제 다방. 그래서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네. 성주가 1인당 티켓 다방 수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소득이 좀 있으면서 현금 소득이 좀 있으면서 이 남자들이 이 하우스 농사를 짓고 이때 이 하우스 농사로 그 거둔 수익을 이 다방에서 그리고 공업사 골목 약 200m 정도의 공업사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광주에 그 공업사 골목에 200m 정도 되는 골목에 다방이 6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카페베네 네, 같은 맞아요. 서울의 카페베네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거긴 다 10대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매매 현장 티켓 다방이라는 또 재밌잖아요. 이 다방이 한국의 이제 커피 문화, 고종이 커피 들여와가지고 한국의 커피 문화는 커피에다가 노른자 타 먹고 달걀 노른자 타 먹고 이런 식의 어떤 문화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 다방이라는 공간 이 성을 매매하고 커피를 매매하고 플러스 이게 티켓 다방이기 때문에 시간을 매매해요. 티켓을 끊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에 티켓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의 시간을 사는. 그 티켓이라는 게 시간. 네네. 티켓을 끊는다라는 말은 몇 시간을 계약하고 이 손님과 이제 배타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매매를 하고 당연히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청소도 하고 일종의 여자로서의 모든 노동을 수행하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을 했고 다방 연구도 했고 다방에 있기도 했고 제가 몇 달 동안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매매 연구를 해야겠다. 이게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특정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멀었던 것이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현장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성매매 반성매매 단체죠. 그 거기서 이제 이태원 기지촌에서 제가 활동을 했고 그 기지촌에서 그 현장 활동을 하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태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때 이제 이태원이 미군 기지촌으로서 호황을 누리던 시기를 지났어요. 호황기는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양현석과 박진영이 그 이태원 문라이트 클럽을 다니던 그 시절이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미국 문화, 소위 미국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이제 힙한 어떤 젊은이들이 이태원을 찾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던 그 이태원 그 시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때가 이제 호황기였고 호황기를 지나서 이제는 뭐 미군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굳이 이태원 가지 않잖아요. 네, 홍대 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종의 낙후된 기지촌 지역에 사는 떠나지 못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이 있던 시기였고 나이도 많았고 이태원에 거주하신 지도 오래됐고 특정한 여성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때 활동을 하면서 그 제가 이제 성매매 연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성매매를 통해 이 버는 돈이 여성들한테 가고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질문은 사실은 어떤 장면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장면은 그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막 가스 끊기고 뭐 비 좀 많이 오면 물 넘치고 뭐 하는 온갖 문제를 겪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성들이 안부를 묻는 게 이제 일상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이었는데 뭐 잘 지내냐, 뭐 손님은 많냐, 그리고 뭐 가스 그 끊긴 건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안부를 이제 제 또래 여성에게 저 동갑인 여성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여지없이 안부 인사를 전하던 중에 이 여성도 매일 이 죽는 소리만 하는 게 좀 싫었던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자기가 엊그저께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에 찍은 일수가 그래도 3,000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도 대기업 초봉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렇게 지금 본인 호황기에 대기업 초봉 저로서 그때 당시에 현장 활동가로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일종의 꿈의 연봉? 그렇죠. 내가 만약에 성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얼마를 벌까? 그러니까 3천만 원? 네, 이런 액수였거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빈곤한 여성이 지금 3천만 원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흘려보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가스비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막 물 넘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한쪽에서 막 물이 옹달샘처럼 막 솟고 있고 집에서 이런데 지금 3천만 원이 흘러갔다.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죄송합니다. 이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본격적인 그 이야기 이제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 3천만 원 어디로 흘러갔을까? 오늘이 아주 핵심 질문이네요.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좀 정리해야 되는 맥락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김주희 선생님 모실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 진영 혹은 여성주의 진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맞아요.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이고 선생님 모시면서 선생님 쓰신 논문들도 읽고 이렇게 했을 때는 대체로 뭐 성노동이라기보다는 성매매라는 여성이란 표현, 성노동자보다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저의 일천한 지식으로는 이걸 성노동이라고 부르느냐 성매매라고 부르느냐 뭐 매춘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들이 특히나 2004년 이후에 되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들 좀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뭐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성노동 진영 안에도 사실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막스주의 페미니즘이 경합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코요테라고 이제 잘 알려진 그 단체는 사실 이제 성노동 진영이지만 당사자 운동 단체이지만 자유주의적인 운동을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국에서 이제 어떤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물론 이제 굉장히 성노동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세요. 막스주의적인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뭐 사회주의적인 페미니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주요하게 들려오는 이 성노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자유주의적인 담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의 노인, 낙인이나 위선을 제거하면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직업 선택의 결정권 등을 이제 논하면서 이 여성들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문제지 이 낙인을 제거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남성의 화폐와 여성의 몸 혹은 시간 혹은 섹슈얼리티가 교환되는 자유로운 어떤 교환의 모습장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성매매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성매매는 이제 끊임없이 성매매 여성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본과 국가의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진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여성 빈곤인 거죠. 여성 빈곤 인구가 끊임없이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돼야 되고 뭐 굳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렇게 유입된 여성들이 뭐 외교장에서 뭐 외교 매춘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지촌 성매매가 이제 그 동맹 속의 섹스라는 책에 잘 나와 있지만 그 이제 미군들에게 이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으로서 이제 국가대표 여성으로서 제공되는 이러한 맥락. 그래서 이 성매매 여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나의 시간과 섹슈얼리티를 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교환하겠다라는 결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이면에 여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여성들의 가난의 완충지대를 일종의 성매매 시장, 성매매 산업으로 놓고 있는 국가와 자본의 결탁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성매매에 동의하기 어렵고 성매매에
어떤 면에서 용인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시선이나 기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는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묘사적인 실제 이제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일 경우에 업소 종사 여성이라든지 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 성매매 여성, 성을 판매하고 있는 여성, 성판매 여성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의 입장은 어쨌든 이 성매매는 여성 착취적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언젠가는 이제 종결되어야 되고 종식되어야 될 일이고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선택지 중에서 이제 성매매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결정들을 뭐 제가 용인 안 하면 그래서 용인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러한 저는 사실은 한국의 반성매매 진영의 굉장히 대다수가 저와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언제나 페미니즘의 언어는 보수주의 언어하고 또 결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보수적이고 성에 대해서 어떤 그 보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이밍화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에 의해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현장에 몸담고 이 반성매매 운동하시는 분들과 오랫동안 만나본 결과 어쨌든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성매매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다른 결들을 보수적인 입장과 다른 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성을 판매하는 것이거나 뭐 그리고 대체로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젠더화된 노동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이 결탁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아서 쉬운 노동력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성산업에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성산업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을 이제 빈곤한 여성들이 내몰리는 것이 이제 서비스 산업인 거고, 근데 서비스 산업에 이제 종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이제 남성 구매자들이 이 여성이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는가, 가장 바라는가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떤 구매 욕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특별히 다른 일보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참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어떤 조건에 내몰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관성에 의해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푸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도 사실은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도 사실은 이제 뭐 바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뭐 돈을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씩이라는 이 힘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종착역이라고 이제 놓고 있는 것은 그 구매의 힘이 이제 구매의 욕구가 이제 종착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매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임금을 받고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데 아까 이제 그 자유주의적으로 너무나 이 그 성노동자라고 했을 때 그 낙인만 성 노동자라는 그 성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혼란 그 낙인만 빼어내면 노동력을 파는 거나 성을 파는 거나 그게 뭐 그렇게 다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성노동자로 부르고 또 그런 성노동이 일정 정도 합법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으로 이거를 유지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진보적인 태도다라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얘기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가 너무나 성별화되어 있는 노동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맥락을 읽는다면 이거는 여성 폭력의 문제라고 봐야지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거래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한테 성매매 문제는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슈로서 이제 네. 따옴표 친 여성 이슈로서 중요한 이슈인 거고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뭐 여성이 아닌 사람들, 여성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판매 문제는 사실은 제 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복잡한 결이 복잡한 또 있고. 다른 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여성이 그러니까 전 여성의 매춘화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모든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힘이 그 일부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계속 시장으로 내모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여성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시장으로서 노동시장으로서 성매매 시장 그 여성들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자연화되는 방식으로 어떤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되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성매매가 권해지는 것 이 모든 그러니까 여성 문제로서 성매매 문제가 저에게 하나의 키워드인 것이지 그것이 성매매 여성에 이제 포커스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여성에 이제 포커스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성매매 여성이냐 성노동자냐 사실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명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물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 기억해 두고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성노동은 그러니까 성판매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거나 아니면 혹은 여성을 너무 피해자화하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법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아니다. 판매라고 하는 건 노동이고 그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낙인만 지우면 건강한 노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분법을 벗어나서 이걸 교차적으로 보는 어떤 복잡한 시각을 이제 오늘 김지 선생님이 보여주실 거다. 근데 누구나 다 자신의 노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인격적으로도 보호받거나 대우받는 그러한 노동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그런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에 그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여성들이 그 시장에 더 대거 이렇게 몰려가게 하는 어떤 힘 그것을 좀 구조적으로도 좀 살펴봐야지 그 행위 자체를 떼어내가지고 이것이 윤리적인 거냐, 이것이 자발적인 거냐, 이러한 질문은 그 질문의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저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3천만 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 3천만 원은. 네, 그 3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디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매매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장 오래된 직업은 성매매다. 맞아요. 매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성매매는 근대 이후의 성매매, 제도화된 성매매 이후에 대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성매매는 그것은 다른 이름이 붙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뭐 공창제가 시작되고 특정 지구의 여성들을 모아서 뭐 위안부로 뭐 차출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여성들을 미군에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제도화된 성매매 이후에 대한 어떤 개입들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매매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가 낙후되고 봉건적이어서 성매매가 이렇게 창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매매라는 주제는 굉장히 사회가 진보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근대화 안에 이제 포함되는 어떤 요소로서 그러니까 제도화되고 근대로 정비되는 과정 안에서 특정 여자들이 매춘 여성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어떤 문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성매매는 탈역사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역사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이전 시대 뭐 로마 뭐 어떤 제사장이에요. 이게 다 완전히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의미화되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는 어쨌든 이 근대 이후 제도화된 성매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처음으로
법을 만들었죠. 성매매와 관련된. 그게 이제 스웨덴의 법을 따스나 이제 어쨌든 여성 처벌법이 안타깝게도 포함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여성주의자들이 네. 힘을 결집하고 있는데 네.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쨌든 이전 시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 그 박정희가 만들었던 이게 일종의 복지 폭발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덕적인 어떤 자기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박정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문화된 복지법들을 만들었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문화된 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고 그 법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윤락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듯이 사실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타락한 여성들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여성들을 특정직으로 내보면서 무슨 뭐 워커힐 카지노에서 그리고 뭐 사실은 또 박정희 선생님께서도 또 많은 또 여성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기생 뭐 이런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특정 지구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관리가 되었던 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페미니스트 정상 가족을 그렇죠. 깰 수 있는 네. 오염된 그러한 문화 뭐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중적으로 기생강강을 통해서 네. 엄청난 또 사대학 근절랑 외화벌이하는. 비슷한 거잖아요. 불량식품 없애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만들어진 법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발의된 것이 이제 여성단체에서 이제 오랫동안 현장 활동을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들고 다듬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이 모두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성매매라고 이제 성이 거래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알선자라는 이제 인물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그리고 이 여성들을 피해자 그러니까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피해자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 피해를 경험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또 현장에는 성매매로 인해서 그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이야기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이제 사회복지적 지원들을 해주는 법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단속도 이루어지고, 예, 뭐 어떤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다 문을 닫았네, 무슨 뭐 길거리 개미새끼 한 마리 없네, 뭐 죽겠다는 업주 인터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회가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 성매매 2004년 이런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매매 산업은 축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성매매 산업은 축소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성매매 방지법에는 성구매자, 성판매자, 알선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인물들을 심어놨어요. 그 아까 이야기를 만든 거죠. 알선자가 이제 여성에게 어떤 알선비를 받고 뭐 업소에다가 여성을 제공하고 뭐 이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법의 한계이긴 한 건데요. 어떤 면에서 법 밖의 세상이 이 법에 개입하고 있다. 성매매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뭐 성형외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들에게 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뭐 카드론 회사,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여러 무슨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그다음에 뭐 일수업자, 다양한 파이낸스 업체 같은 제3금융권 이러한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경제 생태계들이 이 여성들을 이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고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들이 3천만 원을 번 것은 어떤 면에서 이들의 몸을 타고 다른 곳에 이제 이익들을 주기 위해서 흘러 들어간 것이고, 예, 사실은 성매매 방지법 프레임으로만 보자면 이 여성은 3천만 원의 빚을 져야 되는 여성인 건데 빚 이상으로 흘러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명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 외연에 있는 이 마치 법에서는 이 여성들을 구제해서 사회로 내보내면 이 여성들이 이제 탈성매매하고 이제 사회 안에서 어떤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지만 사실은 사회가 성매매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거꾸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3천만 원이 흘러 들어간 이러한 그 장을 제가 본 거고 대표적인 장이 이제 성형외과 그리고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고리의 어떤 이자와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수익들을 창출하는 다양한 대부 업체들로 이 돈들이 다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런 뭐 강남의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보진 않았지만 베테랑이라든가 내부자들이든가 항상 이렇게 그 자본과 권력의 결탁의 장소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성 노동자의 그 직종이 성매매 업소 아니다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죠. 예. 유흥업소 거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러한 곳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이제 보는 건데 성매매 방지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성산업이나 이런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그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그 밑에 거대한 이 뭐라죠? 가려져 있는 빙산의 밑둥. 예, 밑둥. 빙산의 밑둥은 내버려 둔 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뭐 성매매 방지법 때문에 그때 뭐 경제가 위축되었다든지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근데 이게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라기보다 모든 정책적인 한계가 사실은 그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문제와 연동하는 커다란 문제까지 건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있는 모든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들. 근데 저는 이제 성매매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문에도 쓴 적이 없고 분석을 한 적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골반염. 그리고 무슨 뭐 다양한 어떤 그 산부인과 질환들을 호소한 여성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성병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것을 스스로의 언어로 이것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다라고 이제 말하는. 근데 하지만 산재인 이제 그렇죠. 라고 얘기한 좀 애매한 점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산재라고 말할 수 없냐면은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재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랬을 때 이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사실은 이제 중요하게는 이 여성들이 언제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어떤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 활동이라는 게 항상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이 상담 활동 이런 거에 굉장히 자신이 없고 잘 못하고 저는 이제 거의 이태원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여성들이 어쨌든 자신의 또 운명적인 무엇을 풀어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노동자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가 실제 여성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이 여성들이 제가 쓰는 글들을 찾아봐요. 너 무슨 글 썼더라. 특히 예전에 어디 사이트에서 이제 연재를 했던 글이 있는데 거기 되게 창피하게 좋아요가 100개가 달렸어요. 남들 다 5개 막 이런 거 하트 눌리고 이러는데 그게 집결자 여성들이 보고 누른 거거든요. 주희가 거기 글 썼대. 우리들 여기 글 썼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여성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한 번도 이 여성들과 성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한테 낯선 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쓴 모든 글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집결지의 여성들이나 아니면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사실 실제로 논문을 쓰고 나서 그들에게 논문을 드려야 하는 거고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검열이 있지만 이 여성들의 시선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스크린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얘기를 들으면 생각난 거는 저는 이제 대중문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2004년 즈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주목했었던 건 뭐냐면 10대 섹슈얼리티가 매우 성애화되는 시점이
10대거든요. 원조 교제. 예, 그래서 원조 교제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 신부라든가 이런 이게 10대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10대 여성을 성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몸으로 재현하는 이런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김기덕의 뭐 사마리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점점점 여성 아이돌들이 소녀에서 섹시한 소녀로 바뀌는 즈음도 맞물려 있었던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갑자기 2000년대 중후반에 강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봤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성매매 방지법이었었거든요. 이게 음성화된다라고 할 때 음성화되면서 연령대는 더 낮아지고 이건 물론 더 큰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랑 연결되어 있긴 하겠지만 더 쉽게 사람이 상품화되는 더 나이 어린 사람이 상품화가 되고 근데 묘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사실은 또 성매매 음성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성매매는 계속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 사실 안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성매매가 뭐 오히려 음성화되어 문제다라고 이제 말하는 많은 진영은 이게 일종의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리되어야 된다, 고립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진영들의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대 여성들이 저는 성애화되는 방식은 그냥 상품화가 성상품화가 가속화된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점점 이제 10대 성매매 혹은 10대 섹슈얼리티 상품화에 대한 단속들이나 이제 문제의식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실제 성산업에서 10대 여성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서서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어쨌든 이전 시대에 분명히 그 10대 성보호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분명히 10대들과 성인 남성들과 자유로운 성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절에 대한 어떤 추억이 아닐까라고. 사라진 것에 대한. 네. 왜냐면은 진짜 신상 공개되고 이거 폐가망신이고 최소한 10대를 사면 안 된다라는 의식 정도는 2004년도쯤에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금지가 욕망을 만드는 방식이었군요. 스크린에서는. 어쩌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아직도 무슨 뭐 10대 가출 소녀 그 수첩에서 뭐 몇백 명의 그럼요. 고객 명단이 발견되고 이런 걸 보면 네. 얘기 돌아가 보세요. 네. 이제 성형 대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성들은 그냥 여성이기만 하면 그 자연화된 몸이면 바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성형 대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사실은 3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말하죠. 이제 특히 여성 혐오 세력들이 이 여성들이 가진 자원 하나 없이 여자라는 조건,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몸을 팔아서 사치를 한다. 노동하지 않고 편히 살라고 편히 산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몸만 있으면 되는 사실은 금수저론이 많은 일종의 그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건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내다 팔 게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3천만 원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여자가 이제 좀 선정적인 말이지만 성매매를 하기 그러니까 내다 팔기 위한 몸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가공되고 끊임없이 어떤 판타지들을 소환하는 몸으로 구성될 필요가 그게 무슨 혐오감을 주는 몸이든 아니면은 무슨 뭐 고혹적이든 아니면 뭐 관리된 여자든 아니면은 뭐 특정한 홀복을 입고 있든 아니면 특정한 무슨 뭐 화장을 하든 특정한 신발을 신고 있든 어떤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상품 구입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옷이기도 하고 성형이기도 하고 다이어트이기도 하고 이러한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몸을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일종의 구입한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시장에서 구입한 몸을. 그래서 이 자기의 몸을 구입하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일종의 이러한 진입 비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진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자본금 없이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흘러 들어가야 되는 일종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을 이제 저는 재여성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여자가 여자인 상태로 네네네 몸으로 만드는 그 여성화하는 네네. 거를 재여성화. 네. 다시금 여자로 나를 만들어야 이것이 팔리는 상품이 된다라는 어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거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술 특정한 무슨 뭐 마사지 기술이라든지 마사지 기술 배우는 것도 다 거의 돈 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 안마 시술소에 취직한다 이랬을 때 그 마사지도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이 마사지도 돈 내고 배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기 그리고 왜 집결지에 진입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방 같은 거 방 꾸미고 그러니까 이주를 하잖아요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자란 그렇죠. 고향에서 성을 판매하지 않아요. 네. 어디론가 가는데 네. 방보증금 아니면 심지어 무슨 뭐 자기 침대 사고 손님 받는 침대 사고 뭐 이런 모든 비용들이 이제 초기적으로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돈인 것이고 또 그것들이 어떤 끊임없이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유기체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손님이 이게 19금 방송인가요? 거의 성인들만 듣겠죠. 예.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우리는 질문이라. 19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손님이 올밤이라고 하는데 이제 긴 밤을 하고 가는 손님이 있으면 이 손님한테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이전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집결지 안에서. 그 손님 속옷, 남자 팬티랑 양말. 그리고 여자들이 셔츠를 빨아주는 여성들도 있고 일어나서 이제 깔끔한 셔츠를 입고 속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이런 구입 비용도 다 이제 여성들이 당연히 사는 거고 그리고 뭐 극단적인 사례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기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계기적인 사건으로서의 업소 화재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굵직굵직한. 근데 업소 화재가 났는데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은 이유는 철창들이 있었거든요. 이 철창들은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종의 자기가 어쨌든 빚을 지고 왔기 때문에 감시 시선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철창을 치는 비용. 치는 비용까지 여성들이 지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빚이기도 하고 자기 투자 비용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초기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금? 네. 뭐 이런 거인 거죠. 선불금은 이제 그 중에 일부인 거죠. 업주가 여성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을 선불금이라 하는데 그것이 2004년도 성매매 방지법 물론 이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선불금이 무효화되긴 했지만 그 무효가 이제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2004년 성매매 방지법에도 선불금 무효 조항이 들어가서 이제 많이들 이제 이것을 선불금이라고 입증하면 어쨌든 무효가 되는 건데 업주들도 영악하기 때문에 선불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사나 이 대부업체를 들고 와서 얘가 이제 얘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이 여성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신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여자 그 신용은 업주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얘는 이 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을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여자는 업소에 있으면 아가씨만 있으면 성매매 업소는 돈을 번다라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여자만 있으면 돈 번다라는 불문율이 바로 이 여성에게 신용을 제공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불금을 주고 이걸로 여성들이 진입비용을 마련을 했었던 건데 이게 법적으로 걸렸을 땐 선불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업주가 주는 게 아니라 대부업에 그걸 서주고 증인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보증을 서주고 대부업이 빌려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네네. 거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 여성이 업소에 있다라는 업주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이제 성형 대출도 마찬가지고 아가씨 대출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논문을 쓰면서 카톡으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아가씨 대출, 핑크 무슨 론 뭐 이런 뭐 레이디 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성 전용 대출 상품에다 문자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어디서 일하냐라는 문자가 제일 먼저 와요. 네. 업주의 그러니까 어느 업소에 있으면 얘가 최소한 얼마를 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얘가 무슨 뭐 어디 온양온천 옆에 있는 무슨 마사지 업소에 있으면 얘 한 달 수입이 얼마일 것이다라는 계산과 강남에 무슨 테헤란로에 어디 있다.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얼마를 벌 것이다. 여성의 신용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철창으로 그 여자를 약간 인신매매처럼 꼼짝 못하게 구속을 시켰다면 지금은 이제 그 어느 업소가 보증이 돼가지고 그 빚에 의해서 달아나면은 어쨌든 다시 또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 여성을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이 거기에서 매일매일 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으로 굴러가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대 여성들은 훨씬 부자유스러웠죠. 왜냐하면은 업주 얼굴을 보고 장부에다가 맨날 벌금이라 그러고 10분 늦었더니 벌금 뭐 30만 원이라 그러고 뭐 옷을 파는데 뭐 옷 파는 이제 홀복 파는 사람들이 업소에 오는데 누가 봐도 너무 싸구려는데 뭐 20만 원이라 그러면은 업주가 사라 그러니까 또 사고 그 장부에도 달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굉장히 구속 요인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채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자유로워졌다고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 업소에만 있어야 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갚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갚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다른 곳에서 돈을 얻어서 돈을 갚는 방식. 어쨌든 이 업주하고 직접적인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선불금이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업주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 이후에 이러한 어떤 그 법망을 피해서 다양한 금융대출 회사들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환경들이 여성들을 자유롭다고 느끼게끔 할 만한 환경들을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매매 산업 자체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벌게 해줄 유일한 원천인 여성을 못 살게 굴면 돈을 못 벌죠. 여성이 잘해줘야죠. 네. 잘해줘야 많이 오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업주들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뭐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 카운트되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물망 등 그리고 신용의 민주화 단계라고 불리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민주화 이후에 모두가 이제 어떤 자산 소유자로서의 어떤 민주적인 달성을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단계에 여성들은 신용을 갖지 못했지만 성매매 산업에 진입하는 순간 신용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까지는 땡길 수 있는 여성이다. 라는 어떤 그 자신감들이 굉장한 어떤 자신이 내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지만 뭐 백도 없고 집안도 뭐 어쩌지만 나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또한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성형 대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인가요? 아까 제여성화 전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여성화를 하지 않으면 상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제여성화들을 해서 상품이 되거나 이런 메커니즘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여성이든 굉장히 뚱뚱한 여성이든 뭐 장애를 가진 여성이든 사실은 모두 성매매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희소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성만 이제 성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단기간 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들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또 업주가
또 아니면 왜냐면 업주는 성형외과나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부 업체랑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 업체의 여성을 소개해주면은 사실은 소개비를 받고 플러스 대부 업체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려요. 선이자 떼고 이자 떼고 사실은 이 여성들이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이자들이 나오는 법정 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이러한 돈들을 벌기 때문에 이 여성들한테 계속 돈을 쓰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잠깐 그 대부업체라는 게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밑땡사랑 이런 애들을 말하는 그 정도의 대부업체들인 거예요? 사채시장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사실은 제3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채시장은 사채시장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은 사실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요. 근데 그 밑땡사랑 같은 데는 사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여성들한테까지 마케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직접 밑땡사랑을 쓰기는 하죠.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의 하위 범주로서 아가씨 대출 상품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 여성 전용 대출 상품 중에 하위 범주로서 아가씨 전용 대출이 있는데 이 아가씨 전용 대출 상품 같은 것들은 이제 대부업체인 거죠. 이 대부업체에서는 물론 제3금융권이고 뭐 등록 업체인데도 있고 미등록 업체인 대부분 등록 업체고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일수하시는 분들. 근데 어쨌든 이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어쨌든 이런 방식의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 현대 뭐 캐피탈 뭐 이런 데다 전화해가지고 전화 한 통으로도 1,000만 원을 빌려줘요. 왜냐하면 카드 사용을 또 굉장히 오래 한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뭐 신용카드론 그리고 뭐 은행은 안 가시지만 잘 신용카드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밑땡사랑 그리고 뭐 일수업체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 여성들이 동시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의 기본 원리는 단기 고리대 자금이에요. 빨리 갚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갚으라는 독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마냥 천년만년 이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빨리 갚으라라고 이야기해서 그거 이자를 회수해서 원금 규모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이 대부업체로서는 가장 큰 수익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이제 상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때부터 채권 추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라라는 어떤 잔소리와 뭐 때로는 폭력, 실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도 이태원에서 일할 때 한 여성하고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클럽에서 여성하고 있었는데 일수업체가 들어와서 다짜고짜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위협하고 겁박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폭력적인 채권 추심의 방식들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이 금융권의 어떤 채권들이 어떤 단계로 넘어가면은 그게 대량 채권으로 이제 매매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같은 회사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가 자기의 빚을 큰 회사에 팔아서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출들이 이 내가 빌려준 사람이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화 단계에 이르려면 이 채권들이 수집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느 업체에서 빌렸는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에게 왜 지급됐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자연화된 몸으로는 상품이 아니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그전에는 이렇게 업소 주인이 해줬다면 이제는 그런 제2,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팔릴 만한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거가 증권이 돼서 조금 더 큰 이 금융권이나 이제 이런 데에 통용이 되는 결국은 가장 그 아래에는 지금 성매매 여성의 몸에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이 고리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돈을 빨리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추심이 들어오니까. 그 압박을 그렇죠. 또 받으니까.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이 마음들은 언제나 내가 어디서 일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정보들과 함께 이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업소에 갈 것인가 내가 조금 예뻐지면 더 좋은 것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이 당연히 만들어지고 근데 이 환상은 사실은 굉장히 모두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도 사실은 자기 굉장히 못생겼다고 업소 안에서 구박받고 그러니까 계속 그 우리 메갈리아의 전문 용어로 진짜 후려치기. 후려치기가 여성들의 가격들을 계속 너는 너 템프로 아니잖아. 너 그러니까 이런 대접해도 되고 너 이거 해줘야지. 나한테 이거 해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요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나은 대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템프로 여성을 만나봐도 자기는 연예인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대접이다. 물론 돈을 많이 벌지만 뭐 손님들이 연예인 만나도 뭐 이런 손님인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결국엔 하거든요. 결국은 최고 어딘가에 놓여있는 유니콘처럼 실제를 알 수 없는 그 이상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유니콘이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이 자기가 어떤 직면하는 무슨 뭐 손님들의 비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어떤 나쁜 대접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면은 예뻐지면은 더 좋은 업소로 가면은 이것들이 이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약 먹고 침 맞고 성형하고 전신 성형하고 또 전신 성형하려는 돈이 빌려지고 왜냐하면은 이 성형외과 이렇게 수많은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먹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과잉 진료를 뒷받침하는 과잉 대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강남 성형외과에 굉장히 최대 어떤 그 고객층이 그 강남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돈이 제공되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어디 고쳐라 너 못생겼다라는 말과 함께 이 결국 여자들의 몸을 고치도록 만들어서 굉장한 수익들을 올리는 집단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 하도록 만들고.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대부업체랑 성형외과들이랑 그다음에 그 업소들 사이에 결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성형외과에도 마케팅 부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이제 대출 업체와 이제 결탁하는 그 부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만들어졌다는 여러 보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본 광경만 해도 이 유명한 이제 그 업소의 그 이제 부장들은 다들 이제 그 대출 업체와 성형외과는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이제 알려주는 대로 가게 된다. 자기가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면. 정말 거대한 산업이 되는 거네. 그 앞에 말씀하셨던 그 팔릴만한 상품으로 자신을 재현하는 그 여성 뭐라 그러셨죠? 그 제여성화 전략에 그런 성형외과, 성형 대출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얽혀 있으면서 거대한 산업을 일구는 그런 고리 속에 여성의 몸이 놓여 있는 현실. 그러니까 왜 끊임없이 왜 이런 얘기 되게 뭐 코미디 프로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가 여자였어? 뭐 이런 거. 너 우리 형제같이 자랐잖아. 뭐 이런 거. 여자가 된다라는 건 사실 여자가 되라라는 명령은 이 시대에 가장 이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인 거죠. 여자가 된다, 여자가 돼야 된다, 여자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들의 서사로 치자면 자기 개발인 거죠. 여자로서의 자기 개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노력들은 모두 여자 되기의 일환이고 또 여자 되기란 무엇이냐 업소 여성 되기의 어떤 그 비용들이 지급되는 거고 지불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소 부장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이러한 진입 비용들을 프리패스 비용이라고 해요. 너 여기 만약에 조금만 고치면 너 완전히 초이스, 너 에이스 될 거야 업소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업소의 에이스. 그래서 업소 에이스가 뭐 다양한 이유로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환상들이 만들어내는 그 지출 규모들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처음에는 6개월만 바짝 일해서 돈 벌고 나가겠다라고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여성은 저는
한 명 봤죠. 8개월이라고 나간 여성. 이 여성은 돈이 들지 않는 한에서 그 부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뭐 머리 붙여라. 그럼 머리를 이제 거의 어디서 원료 떼다가 자기가 붙이고 그리고 너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대신에 이제 진상 손님 받아주는 이제 일까지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6개월만 일하고 나갈 거니까 재고 이러지 않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개발인 건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말하자면 그 자기 개발의 이상향으로 삼는 것이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인 거네요. 그러니까 뭘 향해서 그렇게 그럼 제 여성화 전략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업소에서 에이스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순간은 초이스라는 순간이에요. 사실 초이스가 없는 업소는 없다고 봐야 돼요. 성매매 이꼴 초이스라고. 왜냐하면은 선택할 때 그 초이스. 네, 그렇죠. 여성들은 만약에 이제 지정이 돼서 들어가도 지목돼서 들어가도 너 별로다라고 이제 빠꾸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성들의 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이스가 되어야 일단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이스를 계속적으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일상 안에서.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초이스 안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성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성형하고 다시 와? 뭐 이런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이 3초 안에 결정난다라고 여성들은 말하는데 이 첫인상,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다. 이게 그냥 예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눈꼬리가 내려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유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방식의 어떤 초이스로 경험되는 자신의 가격?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매매 특히 이제 강남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다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다들 너무 공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렇게 예쁜데. 생겼으면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정말 아주 신나가지고 콧대 높게 다닐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공주병이 없으실까.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기보다 더 예쁜 여성들이 업소 안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예쁜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비현실적인 외모로 구성되는 것이고 이게 물론 뭐 업소 이 등급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인가. 근데 어쨌든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여성들이라는 어떤 그 기호가 작동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야지 이러한 비현실적인 외모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은 어쨌든 이러한 어떤 조금씩 이제 자기한테 그 돈을 들이다 보면은 이 돈의 순환의 속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형만 해도 성형을 하면 갑자기 짠 예뻐지는 게 아니고 회복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붓기도 빠져야 되고 자리 잡으려면은 이제 좀 예뻐졌네 해야지 이제 업소에 출근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회복기라는 동안에 생활비가 또 필요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 빚을 이제 내게 되죠. 그리고 업소에 들어간다 해도 막상 오랜만에 갔더니 무슨 뭐 부장이 이동해가지고 다른 업소로 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따라 가지고 이미 자신의 부채의 어떤 속도는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정신없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만들어서 그 돈들을 융통시키고 갚아야 되고 막아야 될 이제 어떤 책임감, 개인의 도덕적인 의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이제 에이스가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어, 돈을 한 달에 얼마 벌겠어 이런 식의 어떤 야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일상 안에서의 어떤 그 어떤 분함. 나 계속 초이스 안 되고 너무 화나고 뭐 저것들이 나를 평가해 나 예뻐지겠어 이거와 동시에 이 화폐 부채 회로를 막아내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초이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고객으로 오는 남성의 시선에서 욕망될 만한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인 거네요. 근데 예전에 한번 선생님 무슨 포럼에서 발표하시면서 그 초이스 얘기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비판 받으셨던 게 고객만 초이스하냐 우리도 초이스한다라는 성노동자분들의 문제 제기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종에 따라 굉장히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진상 손님들 그리고 뭐 블랙 컨슈머들 이제 명단이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 실장 차원에서 이제 그 벤치에 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글쎄요 어느 업소에서 가능한지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여성들은 언제나 많은 테이블을 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템프로도 마찬가지인데 템프로가 왜 템프로냐면요. 템프로는 내가 이렇게 룸살롱에 들어갔을 때 얘하고만 있지 않아도 돼요. 너는 템프로니까 돌아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24시간 동안 한 손님 이렇게 옆에서 서빙하는 그 동안의 시간을 이 사람 템프로니까 방 4개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씩 앉아있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가서 옆에.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템프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방을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등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님을 벤치를 놓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업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장 잘 팔리는 상품? 뭐 이런 그렇게 되는 것이 여성들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들을 뭐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뭐 노예 같은 상태가 된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여성들은 그것들이 가장 성공한 방식의 자신의 어떤 그 전략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제 어떤 전략성, 어떤 행위자성이 있는 거고, 그 맥락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6개월 안에 돈을 벌고 나오겠다. 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자신의 계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좌절시키는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그 자기 몸에 투자를 하게 하고 빚을 지게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3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 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빚에고 이런 곳에 이렇게 이 여성이 놓이게 되나? 그럼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건가요? 저는 어쨌든 이전 시대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주가 이 여성을 일종의 채무노예 상태로 잡아놓고 너한테 얼마 빌려줬으니까 이거 갚을 때까지 못 나가. 이 상태는 분명히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 장소에 네. 결박된다고 하나?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분명히 이전 시대보다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실제적으로 이 돈을 운용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 경제적인 어떤 주체가 되었다라는 느낌들을 받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은 신용이 일종의 그 확장시켜 놓은 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도 소유하고 확장시켜 놓은 틈. 그러니까 우리가 집도 사고 무섭다. 차도 사지만 네. 그게 신용이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용이 그렇죠. 제공한 자유. 뭐지, 빚도 재산이다 이런 그런 대출 식의 인생. 슬로건. 대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성들이 그 이전 시대와 대출이 제공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떤 화폐의 순환 그 속도에 자신의 몸을 그 어떤 자신의 노동 속도를 맞춰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속도가 유지되는 한은 어쨌든 문제가 없지만 언제나 이것은 어그러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프거나 네. 우울증이거나 네. 우울해서 일 나가기 싫어. 갑자기 빚이 늘어나는 거죠. 이 속도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엄청난 이자와 그리고 채권 추심 그리고 아픈 여성들이 제일 많고 뭐 어떤 여성들은 무슨 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 여성들이 제일 많고 어떤 여성들은 갑자기 뭐 누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일을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상태 이런 거 굉장히 많고 비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도가 문제시되는 또 하나는 업소를 이동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업소로 이동할 때 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이 생기면서 이제 무엇인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이 어그러질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들은 업소 여성이기 때문에 대출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 추심 역시도 이 여성이 너 그런 애잖아 라는 이제 방식으로
협박이 들어오죠. 너 집 앞에다 플랜카드 하나 달아줄게. 니네 집 셋째 딸 무슨 뭐 어디서 일한다고. 너 한번 그렇게 한번 당해봐요. 그럼 여성들은 무섭고 놀래서 다른 데서 빌려서 돈을 갚죠. 그러다 이제 엄청난 이제 그 각 대출 돌려막기들이 시작되고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많은 여성들이 그 선생님 화차 보셨겠지만 네, 봤어요. 네. 그 정말 이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뭐 그것이 비극적인 상태죠. 근데 뭐 자기 이름 10년 동안 병원에 자기 이름으로 안 가봤다. 뭐 핸드폰 내 이름으로 개통해 본 적 없고 일종의 자기 명의로 하나도 안 해보고 살아온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보통 이 많은 이런 여성들을 그 상담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무슨 뭐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전 시대와 달라진 점은 부채의 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요. 여기서 금방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이 속도감이 훨씬 빨라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3천만 원이라는 게 그냥 여성의 몸을 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몸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낳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 여성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뭐랄까 기계라기보다는 약간 자원이 되는 상태인 거네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였는데 여자만 아가씨만 있으면 장사돼. 이 얘기는 제가 2004년도에 다방에 갔을 때도 아니 이렇게 산골짜기에 여기 누가 와요? 내가 맨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왜 커피숍 하나만 열래도 목이 좋은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골짜기 이렇게 지하에 이걸 누가 알아요? 물어보면 아가씨만 있으면 장사돼. 문제는 아가씨가 없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자만 있으면 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여자들을 이 성산업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을 계속 끊임없이 성노동 혹은 성매매로 밀어넣는 가부장자의 힘 중에 하나인 거네요. 남성이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남성이 경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접대 같은 것들도 사실은 남성 노동자들 간에 카르텔이 형성되는 중요한 장이고 그렇죠. 여기서 정보들이 공유되고 이 정보들을 여자 동료 직원들하고 나누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잖아요. 너희들과는 동등하게 이러한 자원을 나누지 않겠다. 소위 여자 나오는 업소에 갈 거다 우리는. 너는 빠져라 이 프로세스에서. 이거에 대한 생생한 신뢰를 저희 후배한테서 들었는데 후배가 회계사인데 임원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인데 어떤 그 계약을 성공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서 그날 이제 마지막 계약을 하는 날 아주 맛있는 식사와 차를 다 했는데 결국은 남성 그 부하 직원이 이쯤에서 빠져주시죠. 아이고야. 하고 이제 갔다 와서 그 계약은 성사됐고 그 다음부터 그 프로젝트는 그 남성 부하의 손에 놀아나는 그러면서 정말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 이야기는 계속되는지 이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번듯한 대기업의 회사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서 철저하게 그 경제 권력에서 배제되고 있는 네.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영화 산업보다 크답니다. 네. 제가 더 큰 영화 산업은 그러네요. 선생님 승.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들의 일상들이 조직되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 특정 여성들을 배치시켜야만 이들이 자신이 남성으로서 일종의 퍼포먼스가 가능해지는 어떤 장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장들을 유지하는 것들은 남자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남자들 간의 유대를 만들고 연대를 만들고 모든 것들 남성 중심적인 방식으로 재조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이 되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그 성산업의 문제는 어쨌든 이 남자들의 어떤 권력들을 이제 다시금 재조직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갖고 그리고 여자들을 배제하고 이러한 어떤 움직임하고 굉장히 당연히 가장 크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좀 왜 성매매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저한테는 아직도 여전히 도리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성폭력 이슈, 무슨 뭐 포르노그래피 이슈, 많은 이슈에 사람들이 여혐, 뭐 좌도 우도 없이 다 여혐 나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매매만 가면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당연히 이 실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들을 피해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남자들의 저열함이 여성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여자들의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많은 인터뷰, 많은 무슨 뭐 실태조사 다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저는 자유주의화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그 이슈가 바로 이런 방식의 이제 경제권을 재분배하는 경제권을 나눠 갖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도 신용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한때 여성 운동이 그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나우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운동이 사실 여자들에게도 대출할 권리를 달라였어요. 1970년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방식의 운동이죠. 그리고 신용을 달라 남편만 경제적 주체가 아니다. 우리도 경제적 주체 신용을 달라라는 방식의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운동과 사실은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노동 운동 지금 이제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도 자유롭게 노동할 자유가 있고 나의 어떤 노동력을 처분할 자유가 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운동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어떤 그 주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같은 동등한 경제권을 갖는다. 어떤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자신의 경제적 처분권, 진짜 권리 요청에 이제 국한된 자유주의적인 어떤 담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페미니즘 이슈가 더 정치한 방식으로 조직화되기 위해서 성매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포르노그래피 산업, 여혐 모든 것들이 다 연동하고 있고 그 핵심에 남자들이 직접 만나고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어떤 그 강남에 있는 여성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그 일종의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그 룸살롱 안에서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대중 여론은 대중 어떤 그 담론은 이제 여자가 살해되고 여혐이다라는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부상하니까 그거에 이제 직접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룸살롱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너 얘기해봐. 이러면서 굉장한 이제 뭐 여기서 말하기 힘든 어떤 비하 발언과 함께 그 여자에 대한 화풀이. 그리고 사실은 뭐 다양한 뭐 사례를 소개하자면 뭐 끝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그 최전선에서 그 남성들을 만나고 있고 그 남성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어떤 면에서 문제의식을 키워온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짜 페미니즘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발견해주고 키웠으면은 그러네요. 네. 근데 어떤 여혐 이슈는 굉장히 부상하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최근에 그 우병우 포르노그래피 그 AV 그 뭐라 그러죠 표지 그래서 우병우가 뛰어가고 포르노그래피 잡아서 우병우 안에 사정해라 했던 그 이미지요. 그 이미지는 굉장히 문제시되는데 포르노그래피는 강간이라고 인식되지만 성매매는 그럼 뭐라고 인식될까? 이런 거. 성매매는 그러면은 완전히 자유로운 뭐라고 생각하나? 물론 제가 지금 성매매 성폭력이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AV도 강간이라고 상상되는데 이거는 왜 계약된 상황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데 왜 성매매는 저렇게 동떨어진 무엇인가로 상상될까? 그래서 주제별로
다른 의견들을 갖는다는 게 페미니즘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성매매와 여성 빈곤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맥락이 좀 탈각되어 있으면서 이 성매매 이슈를 다루는데 이게 그냥 너무 단순 이분법적인 구도, 성노동자냐, 피해 여성이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냐, 이 여성 빈곤과 성매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이 좀 더 짚어져야지 이런 얘기들이 되는데 그러한 맥락이 없어서 좀 그러지 않나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성매매랑 빈곤을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서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만이 선택하는 직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거나. 여기서 빈곤은 빈곤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을 빈곤화하게 만드는 자본가 구조.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빈곤한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거는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빈곤 상태로 내몰리는데 그렇죠. 여자들은 빈곤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저번에 정말이에요. 여염 토론에서 나오는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거 사실 여자들은 계속 실업 상태였는데 갑자기 청년 실업 문제라니까 이제 그럼 이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들은 계속적으로 가난했는데 청년 빈곤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남자 청년들이 빈곤한 게 안타까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사실은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이러니까 열심히 빨아 입고 이러니까 안 빈곤해 보이는 것도 정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수찬 기자가 그들과 통하는 길에서 잘 썼듯이 최근에 유니폼 입고 다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가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의 가난은 정말 여자들은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돼요. 그렇게 여자들의 가난은 근데 그 가난하지 않다라고 상상되는 방식이 바로 성매매 시장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조금만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상력들. 그래서 남자 하나 잘 만나면 그렇죠. 뭐 이러한 환상들. 스폰 하나 잘 물면 뭐 이런 식의 판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빈곤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노동자 회니까 당연히 여성 빈곤과 여성 노동권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여자는 빈곤하지 않는다. 왜? 몸을 갖고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냥 몸뚱아리는 아무런 상품도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좀 이제 이러한 데서 다른 상상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드는데. 이 연구를 하셔서 사실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건가? 저는 이제 빈곤 산업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빈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얘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일종의 영역인데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 그걸로 돈 벌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무함마드 유누스 같은 사람이 이제 한 무슨 마이크로 크레딧 회사. 그게 이제 가난한 여성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사실은 고리대 이자가 있었던 거고 무함마드 유누스의 무슨 그라민 뱅크가 사실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의 영역에 저는 관심이 있고 이 빈자들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정말 마른 걸레를 쥐어짜면서 부를 일종의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영역의 하나로서 성매매 산업을 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이제 그건 좀 거대한 꿈이지만 이제 이 빈곤 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여자들의 가난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정말 쥐어짜는가 그 여자들을 더 가난으로 내모는가에 관심이 있고 돈이 없어서 성매매를 시작했는데 왜 나는 지금 물론 돈을 가져본 적은 있어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삶이 사실은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현장에 들어가서는 굉장한 넋두리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전성기를 막 이야기하고 뭐 장판에다 뭐 돈을 깔았다 뭐 이런 그냥 다 뻥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슨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해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런 어떤 흔적들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단칸방에 사는데 냉장고가 월풀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네, 어떤 증명이 되는 거죠. 내 옛날에 동부 이촌동에 이거 살았다 이런 거. 근데 요건 못 버리겠다. 전기세 막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래도 이고지고 이사 다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처음에 이제 이 여성들의 삶이 되게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처분하고 빨리 돈 모아서 단칸방이 뭐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활동했을 때 사실은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통장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럼 돈을 모으도록 내가 열심히 감시해 줄게 막 이런 되게 어린이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불충분한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 세계는 처음에는 되게 개인적이고 개인적으로 불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언니가 저렇게 된 건 개인의 참 정말 팔자도 박복하다 뭐 이러면서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장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이고 여성들의 삶을 아우르는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여자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이 가난을 쥐어짜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있고 여자들은 다시금 가난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산업 영역에 대한 조사와 조사도 좀 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대안 이런 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제 깜냥이 대안을 내놓을 뭐 그런 깜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많은 이제 그 이러한 대출 문제가 이제 여성들의 그 뭐 대표적으로 반성매매 인권 행동 이룸이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러한 어떤 여성 대출 문제가 여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문제이고 이것들이 이제 성매매 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법적인 제재가 단순히 성매매 영역 말고 또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이게 촘촘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어떤 단계 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성판매를 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불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처벌되기 때문에 많은 벌금들을 물고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내기 위해서 성매매하게 되는 정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판매를 하는 여성에 대한 불처벌, 여성이 성판매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아야 되고 형사법적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들은 좀 이제 풀어내고 싶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정신을 1시간 반이 거의 다 됐네요. 예. 뭐 손희정 선생님 뭐 하실 얘기는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한 것은 대부업, 그러니까 금융업과 성형업과 그다음에 업소들이 어떤 유착고리가 있어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돈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확장된달까요? 돈을 만드는 이런 식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뭐 이렇게 강남에 성형외과 의사 이러면 와 막 이러면서 너무나 번듯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대접받고 막 이러는데 그 아래에는 뭐 모든 성형외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가 정말 그 아래에는 그런 성매매 여성들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지상 경제라고 이렇게 번듯한 경제라고 알고 있던 게 지하 경제였고 사실 검은 돈이 흰 돈이고 흰 돈이 검은 돈이 약간 이런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 정말 우리 흔히 이제 생각할 때 성매매 여성을 좀 특별한 여성으로 생각하는 분리된 사고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서 얘기를 좀 정말 많이 듣고 그 함께 페미니즘 운동 뭐 이런 데서 좀 같이 더 많이 함께 해야 될 영역이구나 이 영역이 그런 생각들을 또 한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김지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